상어 피부를 봤더니 굉장히 오돌토돌해요. 그래서 리블레시아에서 굉장히 작은 비늘이 많은데 이 비늘 사이에 물살이 지나가면 소용돌이가 생긴데 이 작은 캐비테이션 소용돌이가 큰 물살을 비껴가게 만들어요. 그대로 따라해서 비행기에 붙였더니 연료가 아낄 수 있어요. 왜? 적은 연료로 빨리 갈 수 있어요. 또 수영선수한테 입혔더니 전신 수영복 상어 비늘 입힌 거 갑자기 우숙증 깨지는 거예요. 그때가 박태환 선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금지가 된 거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2000년 전에 폼페이가 화산재로 뒤덮였는데 거기서 어떤 숯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숯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고문서예요. 이거를 펼치면 다 바스라져요. 250년 전에 발견했는데 250년 동안 아무 짓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엑스레이 스캔을 떠서 인공지능한테 시켰더니 이 컴퓨터랑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BCI 기술이라고 해서 그 칩을 박을 수 있거든요. 칩을 박으면은 내가 상상한 대로 마리오 카트를 해요. 상상으로. 전신마비 환자거든요. 생각으로 이제 게임을 해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제 양자역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시인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숨겨진 패턴을 잘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못했어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해봐 하면은 구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 딱 구분하잖아요. 근데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아,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평균적으로 한 3에서 4kg이 작고 덩치는 한 5에서 60cm 정도 되고 털이 있고 뭐 혓바닥에 가시가 있고 균형 감각을 잘 잡아. 그걸 미뤄봤을 때 얘가 고양이야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얘 고양이고 얘 강아지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몰라도 잠재된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패턴을 더 잘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잠재된 패턴, 우리가 모르는 패턴까지.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2000년 전에 폼페이가 화산재로 뒤덮였는데 거기서 어떤 숯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숯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고문서예요. 파피루스라 그래서 막 이렇게 돌돌 말리는. 그렇게 한 2000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를 요게 별의별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 그 다음에 뭐 신화, 종교, 무다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펼치면 다 바스라져요. 이거를 할 수가 250년 전에 발견했는데 250년 동안 아무 짓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엑스레이 스캔을 떠서 인공지능한테 시켰더니 인공지능이 이걸 가상으로 펼쳐봤을 때 이 모양들이 뭔지를 볼 수 있고 보여도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뭔지 거름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잠재된 패턴이거든요. 이거를 알파벳에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 베수비오 챌린지라 그래서 이거 밝혀낸 사람한테 10억 주겠다 했는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3명이서 올해 밝혀내가지고 10억을 따갔어요. 인공지능을 시켜가지고. 그 말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동물의 언어도 이제는 패턴화 시켜서 잠재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인간의 언어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역재생하면은 동물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가 제가 말 머지않을 것 같아요. 뭐 한 3, 4년, 5년 되면은 강아지랑도 얘기할 수 있고 고래랑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지금 동물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리 발달돼도 뭐 사람만큼 됐으면 우리가 걔네들이랑 싸웠겠죠. 그런 애들은 이미 다 멸종됐어요. 우리가 그나마 네오콜텍스가 많이 발달돼서 협력을 잘했기 때문에 개미도 곤충계에서 이제 1등이 된 이유가 장수말벌 그냥 이겨요. 거미 이겨요. 왜? 몇천 마리가 그냥 싸우면 되니까. 우리도 이 네오콜텍스가 발달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가 협력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워서 이겼는데 대표적으로 비슷한 동물 중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이겠죠. 다른 호모 에렉투스 하빌리스 다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요. 데니소바인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빼고는 남은 애들이 지금 코끼리나 벨루가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인간에 비해서 훨씬 지능이 떨어지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뭐 높아봤자 한 6세, 7세 정도 아이 정도 수준까지 그 정도 이상은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물들이 지능이 낮다라고 보면 또 안 되는 게 그 지능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하는 지능이나 이런 지능이지 그거 말고 공감각적인 지능, 뭐 뭔가를 먹이를 찾는 지능, 그리고 뭔가에 대처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지능 이런 것들은 또 엄청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다른 방향으로 스탯을 찍었다. 우리도 게임하면은 누구는 힘 많이 찍고 누구는 지능 많이 찍고 누구는 민첩 많이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지능을 많이 찍은 대신에 몸이 약해진 거죠. 네. 일단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되뇌 피질이 두꺼워야 똑똑하다라는 상식을 깬 사례가 있는 게 까마귀나 아니면 회색 앵무가 원숭이보다 똑똑하다 그래요. IQ가. 얘네들 도구 잘 쓰거든요. 봤더니 되뇌 피질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얘가 되뇌 피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뇌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더 신기한 게 얘네들은 정리정돈을 잘해서 머리가 작지만 원숭이보다 머리가 훨씬 작지만 정리정돈을 잘해서 뇌세포를 엄청 빽빽하게 넣어놨어요. 원숭이보다 뇌세포가 많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나름 효율적인 그런 공간 창출을 해서 거기에 뇌세포를 많이 넣어서 대뇌 피질 역할을 하는 내부가 따로 있고, 그래서 되게 똑똑하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그런 뭐 또는 생명체의 그런 것들을 따라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너무 많죠. 가장 단적인 예가 벨크로 이제 찍찍이. 너무 막 산 갈 때마다 들러붙기가 짜증나가지고 떼다가 이거 구조 한번 볼까 하니까 갈고리 모양이었어. 그래서 이 갈고리 모양을 그대로 따라 했더니 찍찍이를 만든 것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가 우리나라에 살거든요. 송골매라 그래서 시속 390km로 날아다녀요. 나는 거 순간 포착해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더니 비행기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그 블랙버드라고 있어요. 마하 3.3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면 다른 전투기, 또 랩터라든가 그런 비행기가 이 송골매 모양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생체 모방의 과학이겠죠. 뿐만 아니라 뭐 상어가 속도가 진짜가 빠른데 되게 맨들맨들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어 피부를 봤더니 굉장히 오돌토돌해요. 그래서 리블레시아에서 굉장히 작은 비늘이 많은데 얘가 물살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 비늘 사이에 물살이 지나가면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작은 소용돌이가 이 작은 캐비테이션 소용돌이가 큰 물살을 비껴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물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어 비늘 모양을 그대로 따라해서 비행기에 붙였더니 연료가 아낄 수 있어요. 왜? 적은 연료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또 수영선수한테 입혔더니, 전신 수영복 상어 비늘 입힌 거, 예전에 해도 수영 신기록 깨지는 게 1년에 뭐 4-5번밖에 안 나왔다면 막 70번이 넘어요. 갑자기 우승증 깨지는 거예요. 그때가 박태환 선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금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기술 도핑이다. 부자 나라 사람들은 이거 입히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입는다. 근데 실력은 더 좋다. 그럼 결국 기술 수준 때문에 동메달 색깔이, 금메달 색깔이 바뀌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금지된 사례도 있고.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박태환 선수는 전신 수영복, 상어 수영복 안 입고 그냥 반바지 수영복으로 금메달을 땄었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정말 오랜 시간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지켜만 봐주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전에 멸종시키겠죠. 지금도 인간 때문에 멸종하는 동물이, 생명체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이 지구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뭐 제가 인간이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지금 침팬지가 더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점점 얘네들도 지능이 발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존율을 높여주니까. 그런 돌연변이를 가진 침팬지들이 결국 그런 돌연변이 지능이 안 높은 부모랑 닮은 그냥 침팬지보다는 더 생존율이 올라갈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자연 선택이 되면서 점점 두꺼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간도 계속 지내라는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라는 게 두꺼워지는 이유가 이 뇌가 모든 장기를 다 컨트롤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계속 안 움직이잖아요. 밤에 배달의민족 시켜 먹고 틱톡 릴스 스마트폰 터치하고 뭐 하나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움직여 엘리베이터 타고. 안 움직이니까 뇌 입장에서는요,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점 뇌가 작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능이 우리가 인간이 더 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 그리고 뭐 BCI 기술이라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랑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또는 인공지능이랑 협업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랑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BCI 기술이라고 해서 그런 칩을 박을 수 있거든요. 칩을 박으면은 내가 상상한 대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는 한 환자를 이식을 했는데 그 환자가 마리오 카트를 해요. 상상으로. 전신마비 환자거든요. 이제 생각으로 이제 게임을 해요. 이렇게 문명 5를 하고. 지금 굉장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뇌랑 연결해서 인공지능이랑 결합된 새로운 신인류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고, 뉴럴링크 연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칩이 막 뇌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빠졌대요. 그래서 뭐 또 새로운 연구를 또 지도하고 있다, 두 번째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계속 이런 트러블 슈팅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잘 정착해서 좀 인공지능화된 인간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찍는 이유도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물의 영장인 만큼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의 생태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제 양자역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시인데, 양자역학이 뭐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를 쪼개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원자들, 뭐 이제 원자까지 성공을 했어요. 어쨌든 원자 주변에 전자도 그렇고, 얘가 일종의 작은 알갱이에요. 공이에요, 공. 근데 얘네들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사라져요. 이렇게 쳐다본다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얘가 날아가면서 누군가 공기 분자든 뭐든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부딪히면요, 빛 입자든 얘가 입자로 나타나요.
근데 얘가 빛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잖아. 공기도 없고. 그럼 얘가 사라져요. 세상에 없어요. 파동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원자 다발, 원자 수천 개의 다발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그 상호작용 안 하면 사라져요. 그리고 상호작용하면 입자로 나타나고요. 그럼 이게 실제라는 게 뭘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연구를 양자역학에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난 하나의 김춘수의 꽃 맞죠?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건데 김춘수 시인의 꽃에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고 호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양자역학도 똑같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입자로 나타나고 불러주기 전까지 상호작용 하기 전에는 사라지는 파동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시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